오늘의 플러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셈법을 역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미국 영토 확장의 역사를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미국 영토 확장의 역사는 사실 건국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계속 영토가 증가해온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 네. 팽창해온 나라고요. 정복 또는 조약, 협약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토가 계속해서 증가해온 확장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의 영토 확장이 시작됐던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일단 원주민들로부터 빼앗은 땅인 거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식민지가 독립을 하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부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유튜브로 보시는 예. 분들은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여러 주들이 나오는데 그럼 초기 시작했던 미국의 영토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 즉 동쪽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마 저걸 갈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색깔을 네, 말하는 것 약간 같은데. 황토색 같은 예. 그 부분인데 사실 독립을 한 거는 그 부분에서도 동쪽 반쪽 정도에 해당하는 13개 그 식민지들이었고요. 예. 그때 영국으로부터 이제 할양받은 땅까지 해서 건국 당시의 땅이 저 황토색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저 황토색으로 그 처음 나라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슬슬 확장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 국가의 시작이 1783년인데 예.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1803년에 저 중간에 있는 하얀 부분, 루이지애나요? 네, 루이지애나 영토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그곳을 이제 프랑스로부터 구매를 하죠. 프랑스는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라서 너무 유럽에서의 일이 심각한 상태였고 병력을 보내거나 더 이상 투자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저 땅을 구매를 했으니까 지금 저희 시점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일이죠. 그렇네요. 엄청난 땅을 거의 자기 국토만큼을 덧붙이게 됐고 거의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국내적인 여건상 저거를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을 텐데 미국에서는 그런 과정에 야 이거 프랑스에게 우리 사오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경위 또 누가 그걸 한 거예요? 그때 논의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하나의 대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평양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분명히 바다가 있다는 건 아는데 하나의 연결된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이 이것을 다 통치를 해야 한다. 미국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고요.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있었고 그것을 이제 명백한 운명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Manifest Destiny라고 하는데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땅이니까. 예. 운명,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명백한 운명론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저기 보이는 이제 파란색 부분 땅. 예. 지금의 텍사스와 그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거대한 또 땅 조각인데 그게 원래는 멕시코의 땅입니다. 멕시코 왕국의 땅인데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해서 텍사스 공화국이라는 걸 만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로 이거는 우리의 명백한 운명이다. 멕시코의 땅을 뺏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야 될 아메리카 대륙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고요. 네.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분홍색 땅, 예. 그거를 전쟁을 한 3년 해서 결국은 1848년에 미국 영토로 만들게 확정짓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태평양까지 연결이 된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위아래 땅을 영국으로부터 조약을 맺기도 하고 프랑스로부터 할양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1848년이 되면 정말 바다부터 바다까지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땅을 갖게 됩니다. 예, 저 밑에 플로리다 지방도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는 어디 영토였나요? 여기는 스페인 땅이었다가요. 할양받는 방식으로. 할양이라고 하는 건 사온다는 뜻인가요? 조약을 통해서 그냥 양도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운도 좋네요. 아니 그냥 땅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치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제국들이 힘이 약해지면서 그냥 양보를 하기도 하고 그걸 대가로 다른 걸 받기도 하면서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전에 그 제국주의 시절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통치했던 영토가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 지역도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왜 캐나다까지는 합칠 생각을 안 했나요? 합치진 않았는데 뭐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언젠가는. 왜냐하면 캐나다가 지금의 우리가 아는 하나의 국가를 만든 것은 1867년 정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기도 처음 미국 이전의 식민지들이었던 것처럼 영국에 한 9개 식민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잘하면 언젠가는 네, 그것들도 뭐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미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때? 라든가 뭐 베네수엘라든가 파나마 운하 등등에 대해서 뭔가 좀 강도 높은 발언들을 하는 게 어찌 보면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인식도 있을 법한데요. 그런 인식을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주권 국가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생각이 원래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결국은 알래스카 매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1867년에 그걸 러시아로부터 구매를 하는데요. 알래스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캐나다에 연결된 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입하면서 그 옆에 이제 캐나다의 당시에는 식민지였던 상태를 언젠가는 또 미국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제 트럼프가 저런 무례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한 뭐 불과 100년 150년 정도 전에 있었다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지구 공간의 세계 지도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씩 넓혀왔던 역사로 비춰질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알래스카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북극해 연안이 또 핫한 이슈들 중에 하나인데 알래스카 매입 과정도 좀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그 알래스카를 1867년에 뭐 당시 또 러시아는 크림 전쟁 이후라서 뭐 고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허락을 하고 사오게 되는데 그게 그 국무부 내부나 내각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고 뭐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가 사실상 그 천연자원의 보고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천연자원은 주로 목재. 하고 이제 어류 자원, 거기가 뭐 고래라든가 연어, 뭐 대구 이런 거 포획하는 항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야 된다. 그리고 뭐 이거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매우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왔더니 거기서 금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석탄, 뭐 광물 자원이 쏟아져 나와서 그 원래 그 구매를 진행했던 게 국무장관 윌리엄 수월드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는 수월드의 바보짓이라고 수월드 폴리라고 해서 당시에는 뭐 그냥 사람들이 이 수워드 같은 놈 이게 이제 이 바보 같은 놈 약간 이런 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알래스카는 수워드의 냉장고냐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했었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마치 무슨 굉장한 해안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미국이 확장한 영토마다 이렇게 값진 것들이 많은지 부럽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표현이 예를 든 겁니다. 그냥 대마도도 이참에 그냥 사오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우리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발언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미국의 역사상 국가 위정자들은 다른 나라 영토를 두고 이걸 사오든 병합하든 우리 거다라는 그 근원적인 그런 행보를 할 때 아까 철학은 이게 뭐 신의 뭐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백한 운명, 명백한 운명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종교적인 입장은 명분이고 실제 주판도 튕기고 의사결정하는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접근을 하는 처음 생각은 이게 서부 개척으로 만들어진 국가라서 가능했던 건가요? 그걸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예, 사실상 그 상식적인 생각은 아니잖아요. 예. 예, 현대 들어서는 뭐 남의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사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저변에 깔린 인식이 조금 그런 것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트럼프를 계기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 교수님 뭐 역사학자니까 뭐 만약이라는 거 참 저 주제 넘는 표현이지만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맥락을 보니까요. 어떤 국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지거나 그랬을 때 미국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영토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베네수엘라도 요즘 경제가 굉장히 열악해졌고 그리고 캐나다도 제가 요즘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린란드는 사실 원래 사이즈도 6만 명 정도도 안 되는 국가고 인구 숫자로. 그렇죠. 그렇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 회담에서 뭔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계속해서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뭐 당장 무슨 식민지로 만들거나 미국령을 만들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뭔가 경제적인 장악력을 조금 더 확보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은 계속 진행을 시킬 것 같아요. 또 문제는 그거를 막을 무언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트럼프가 뭐 국제법을 어기든 뭐 나토를 탈퇴하든 뭐 지금 막을 힘도 없고 유엔의 말을 듣지 않은 거는 사실 트럼프 이전의 대통령들도 그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뭐 서방구는 뭐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점점 또 캐나다도 뭐 언급도 한 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확장이 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든 그 다음에 미국의 누구 대통령이든 계속 이루어질까요?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라고요. 아마 그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제국주의 형식으로의 팽창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들쑤셔 놓고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은 별로 책임을 질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요. 미국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론들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이번 사태의 추이도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매입을 한 적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한 적도 있고 뭐 운 좋게 그냥 차지한 적도 있는데 예전에 뭐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절에는 그때는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그냥 뭐 점령을 하고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 끝나는 상황들이었잖아요. 특히 그 태평양 도서 지역에 여러 섬들은 사실상 주민이 거의 없는 곳도 있고 또 적은 곳들 이런 곳들은 뭐 하나의 국가 형태로 이걸 대항을 하지도 못한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에 뭐 여러 방법들을 쓰는데 뭐 특히 1856년에 어떤 섬을 미국 시민이 발견을 했는데 미국 국민이 발견을 했는데 그 섬에 구아노라는 그 새들의 배설물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광물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쌓여 있으면 그 섬은 미국 영토다. 이런 그냥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든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서 뭐 그걸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차지를 하는데 그 구아노가 뭐 아주 좋은 비료 원료이기도 하고 태우면은 그게 이제 발현 물질이 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황당한 방법을 써서도 굉장히 많은 무인도들, 뭐 태평양, 카리브해 이런 지역에서 공짜로 합병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창의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방법도 썼고요. 그런가 하면은 뭐 아까 그 텍사스 말씀도 드렸지만 텍사스가 멕시코에서 떨어져 나와서 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미국으로 편입됐다고 했잖아요. 그 공화국은 저절로 만들어진 거냐? 아닌 거죠. 미국 사람들이 진출을 해서 사실은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만드는 공화국인 거예요. 근데 그거가 같은 방식으로 하와이도 처음에는 1820년경에 사실은 선교사들이 가거든요. 그 하와이 원주민들을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갔더니 이상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이한 열매라고 부른 게
이제 파인애플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기고 먹을 것 같지 않은데 안에 너무 맛있는 단 열매가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상품화하기로 해서 대농장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하와이 원주민들과 이제 혼혈을 하면서 귀족 가문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와이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와이 공화국을 또 만들어서 결국은 미국으로 병합되는 네. 이런 수순을 거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여러 땅들을 또 차지를 한 거죠. 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 본토 말고도요, 태평양이라든가 카리브해 근처를 보면 색깔이 미국과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섬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에게 휴양지로 친숙한 우리나라에 훨씬 더 가까운 괌이라든가 이런 도서 지역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괌 같은 경우는 1898년에 네. 이제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한번 하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쿠바 문제로 예. 쿠바와 전쟁을 하는데 당시 쿠바가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른 스페인 식민지들과도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쿠바 그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괌 그리고 필리핀 이렇게 미국 영토로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괌은 이제 미군 기지를 만들고 지금도 뭐 앤더슨 공군 기지 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아시아를 진출하기 위한 모든 목표는 인도와 중국입니다. 거길 가기 위한 중간 그 계단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거점이 될 수 예, 있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차지를 해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사이판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예. 원래 거기도 사실은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네. 스페인이 힘을 잃고 나서 독일이 슬쩍 차지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일본이 1차 대전 이후에 점령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44년에 미군이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미군에게 넘어가고 그때부터 통치를 하는데요. 뭐 독립을 포기를 하고 미국령이 되죠. 그것도 네. 뭐 결국은 그냥 포기하는 식으로. 스스로요? 네. 와. 뭐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전쟁을 하면 거의 전몰될 텐데 네. 결국 그냥 미국령을 선택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기지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예. 군사 기지가 남아 있는데 괌만큼은 아니고요. 괌하고 사이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괌에 주요 거점을, 병력, 거점을 두고 이제 사이판은 약간 근데 유사시에 만약에 필요해지면 더 키울 수 있겠죠. 2차 대전 수준으로.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해안 경비대나 미국 해군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진짜 전 세계 주요 요충지마다 미국이 나름대로 거점을 삼을 수 있는 영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 관리하기도 되게 수월한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관점에서 또 만약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필리핀도 미국 땅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상황들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이 계속 오히려 그 원거리에 있는 괌이나 사이판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필리핀도 만약에 미국이 영토로 가지고 있다면 남중국해 근처에서 미국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필리핀은 왜 돌려줬나요? 필리핀은 인구가 많았고 예. 그렇게 점령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도 심하게 했기 그랬군요. 때문에 그렇죠.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도 있었고 그걸 물리쳤더니 사실 더 센 놈이 와서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독립운동도 심하게 했고 미국은 그때 그 1898년에 그때 스페인과 전쟁할 때가 되면 이미 약간 제국주의가 좀 비판을 받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제 식민지를 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미 그런 법을 만들어놨고 식민지는 가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식민지를 만들 수 없었고 원칙적으로 그 지역이 자기가 준비 능력을 갖추게 되면 독립을 수순을 밟아서 독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필리핀은 독립을 한 거고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더 가까이에 있는 뭐 쿠바나 푸에르토리코 예. 같은 곳은 뭐 미국 뭐 51번째 주, 52번째 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쿠바는 또 절차를 밟아서 독립을 했고요. 네. 하지만 친미 정권을 세우죠. 카스트로가 들어오기 전까지 친미 정권을 세우면은 그냥 식민지 만들지 않고 공식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미국 기업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선 그게 오히려 더 비용이 덜 들고 얻는 게 많은 방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식적 식민지는 두지 않지만 거의 비공식적 식민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괌하고 푸에르토리코가 그때 네. 미국 영토가 됐는데 네. 주로 만들지 않고 즉 미국의
테리토리, 예. 영토이지만 주가 되진 않습니다. 예. 인콜포레이트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네. 해요, 보통.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미국 국민인데 네. 시민권을 다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괌 주민이 미국 가려면 뭐 비자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것 같던데. 비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권은 미국 여권인데 대통령 선거권은 없고 약간 이런 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미국 본토로는 자유롭게 갈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갈 수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도 갈 수는 있는데, 근데 거주지, 그러니까 자기 주 거주지는 푸에르토리코면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건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서. 네. 그럼 왜 그렇게 이상하고 복잡한 네. 방식을 취하냐라고 하면 이 지역은 또 미국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은. 그래서 그게 1898년이면 미국이 1865년에 남북전쟁을 마쳤는데 네. 남북전쟁 마치고 남부에 주로 흑인이 많았잖아요. 예. 노예에서 해방됐거든요. 예. 그럼 해방됐으면 미국 시민권을 사실은 헌법적으로 부여를 한 건데 다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미국 남부 백인들이 그 흑인권을 다 뺏기 위해서 다른 편법들을 막 만들어요. 네. 그래서 남부에 그런 문제가 골치 아픈 상황인데 그 살짝 남쪽에 있는 거대한 영토에서 수많은 유색인 푸에르토리칸들이 다시 미국 국민이 되면 다스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민권을 인정해주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네. 그런 방식으로 완벽한 영토는 들어왔는데 시민권은 약간 차등을 두는. 네. 그래서 미국의 주로 만들지 않는 방식인 거죠. 네. 미국이 최근엔 그린란드 합병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건 그럼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원래도 관심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린란드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여기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린란드계 이누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 원류는 사실 북미 대륙 이누이트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 있는 이누이트 즉 알래스카 주민들이 한 13세기부터 또 건너가서 살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제 특히 우리가 인문 지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사실 북아메리카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그린란드인데요. 북극점을 기준으로 지구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보면 좀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저 그린란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왼편으로 보이는 캐나다와 사실 캐나다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2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덴마크는 뭐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덴마크는 저기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잖아요. 그렇네요. 사실. 그래서 미국도 북동부 끝단에 가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린란드가. 그리고 저렇게 보면 지금 알래스카도 미국 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북극해고 그린란드가 있고 이게 하나처럼 보이기도 하죠. 캐나다는 물론 미국의 뭐 우방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 하는 일에 반대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기가 다 이렇게 하나의 미국 그렇네요. 관할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스워드 있잖아요. 알래스카 산 국무장관이 그때 그린란드하고 그 옆에 아이슬란드까지 살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 당시에 영국 식민지였던 캐나다를 뭐 내 나라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확보가 쉬워 보이는 좀 주인이 없어 보이는 땅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려고 검토를 했으나 당시에는 뭐 큰 필요는 느끼지 않았던 것인지 구매를 하진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덴마크의 식민지가 된 게 사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18세기 정도부터 덴마크인들이 건너가지만 거의 다 언 땅이라 뭐 거주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도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공식적으로 이 전체 섬에 덴마크가 어떤 주권을 인정받은 거는 1921년 진짜 최근이네요. 에서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 나라들이 여러 지점에서 뭔가를 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덴마크가 전체 섬이 덴마크 것이다라는 주권을 국제사회에 계속 호소를 해서 결국은 뭐 미국, 영국 위시한 여러 나라들이
동의를 한 것이 1921년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린란드의 위치를 보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더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르웨이라든가 그 당시 북유럽의 강대국인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린란드에 당연히 뭔가 그때 서로 교류협력을 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점유해서 이거는 우리가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리적으로는 개연성이 더 있어 보이는데 거기보다 더 미친 덴마크가 어떻게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까? 덴마크가 원래 그 핀란드랑 같은 나라였을 때부터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워낙 활용 가능성이 없는 땅이 많아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21년에 덴마크가 주권을 인정을 받은 후에도 사실 통치 자체는 자치정부에게 맡기거든요. 네.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뒀다가 네. 이제 2차 대전 때 덴마크가 뭐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항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덴마크가 차지했던 여러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미국이 그린란드를 뭐 이건 안보적으로 봤을 때 나치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점령을 했고 그 점령을 사실상 덴마크가 뭐 한 사람의 외교관의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동의를 한 게 된 거죠. 협의문을 만들어서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했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더니 이제 덴마크가 돌려줘 했는데 미국은 이참에 우리가 구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1억 달러 뭐 금으로 쳐주겠다라고 했는데 거절당했고 그렇지만 다만 이제 나토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 냉전기에 1949년부터 이제 나토가 시작이 되면서 나토 협력국이거든요. 덴마크나 미국이나. 그래서 나토의 어떤 전략적인 소련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 지역을 같이 뭐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군 기지가 더 커졌고 거기서 그렇게 한 것을 덴마크가 당시에 용인을 했고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고 봐야죠. 이 덴마크도 참 놀랍네요. 사실 세계대전 이후라면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복구해야 될 돈도 많고 필요한 돈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다른 여타 국가들 제국주의 시절처럼 이 땅을 미국에 팔고 우리도 돈을 받자. 어차피 그린란드 이건 뭐 쓸모도 없는 땅인데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이건 안 된다라고 그 주장을 한 거니까 역시 참 뭔가 그 국가의 수뇌부들은 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 가지는 이 그린란드를 원래 뭐 과학적인 용도 그리고 뭐 좀 뭐 그냥 연구 발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뭐 과학기지 이런 건 있다고 들었는데 뭐 많이 있나요? 더러 존재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좀 주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그 군사기지와 더불어서 뭐 과학 용도로 뭐 북극해를 탐험하겠다는 과학적 목적으로 캠프 센츄리 기지에 연동한 북극 연구소를 지었다고 했던 것인데 2차 대전 규모에서 더 확장을 시켜서 뭐 프로젝트 아이스웜이라고 하는 그 뭐 얼음 안에 사는 그 벌레를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 기지가 또 있어요. 연구소 용도로 얼음 밑에 터널을 뚫어서 뭔가 과학 실험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나중에 문서가 공개가 돼서 1996년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 사실상 이게 이제 핵 미사일 기지 용도였다는 게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그 계획은 엄청 거대했습니다. 실제로 한 거는 뭐 한 3km짜리 터널 뚫어놓고 준비하다가 이제 종료시킨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그게 만약에 계획대로 초기 계획대로 됐더라면 거기 뭐 수천 킬로에 해당하는 터널을 하고 또 뭐 한 핵미사일을 한 600개 정도 배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덴마크는 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고요. 협의를 한 적도 없고 덴마크 정부와 그냥 과학기지로 알았겠네요. 그런 상태로. 근데 결국은 뭐 원자로는 이제 제거를 하고 캠프가 거의 지금 방치된 상태라고 하죠. 그걸 뭐 얼마나 다시 가동하고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점지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요즘 또 일각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핵 확산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예전처럼 핵 전쟁을 위한 기지화 이런 것들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문제는 이제 그때 방치할 때 네. 처리를 잘 안 해서 네. 그 폐기물 같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자로가 있었던 곳이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동토니까 네. 얼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조치를 안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고 북극 빙하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파헤쳐져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방사능 폐기물이 네.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환경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혹시 그걸 덮기 위해서 뭐 트럼프가 그러는 건가라는 예측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네요. 예전보다 지금 핵시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뭐 동토층에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잖아요. 과거에 덴마크도 식민 통치를 했던 일종의 국가인데 뭐 그렇죠.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미묘한 것이 그린란드 이제 자치정부가 실제로 통치를 하면서 가끔씩 독립하자라는 뭐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정말 미국이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미국이 네. 등장해서 근데 그린란드는 그 직후에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뭐 소유권을 갖겠다라고 한 직후에 다 발표를 했죠. 덴마크에서 독립을 하더라도 미국으로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미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을 했고 그리고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자치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덴마크도 사실상 제국주의 시대에 이렇게 점령을 한 전과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언제 점령하면 그게 우리의 영토인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이를테면 멕시코 뭐 텍사스 네. 뭐 이런 영토에 대한 미국이 그때 전쟁을 해서 영토가 되면 된 건가 그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면 아까 덴마크가 실제 이 자치권을 많이 줬다고 했는데 이 자치권의 범주가 어디까지인 건가요? 뭐 외교력은 있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없어요? 예, 그냥 그린란드 안에서의 주민 뭐 생활과 예. 뭐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을 하는 것이고 주권은 분명히 덴마크에 있습니다. 네. 외교나 국방 이런 거 관련된 것은 당연히 덴마크 정부의 몫이죠. 그렇군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이 정도의 자치권이 그렇죠. 있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있는 덴마크, 거기 자치권만 가지고 있는 덴마크래네요. 그린란드 주민들은 독립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좀 간간히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는 게 큰 이득이 되는 걸까? 덴마크라는 국민으로 사는 것도 분명히 얻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푸에르토리코도 같은 경우거든요. 네. 그러면 51번째 주도 안 만들어주고 시민권도 다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독립할까라는 논의가 늘 있습니다. 네. 투표를 해보면 좀 져요. 그런 독립 주장하는 쪽이.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미국령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독립을 하는 게 과연 그렇게 이로운 일인가 그런 계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뭐 지금 상태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그린란드 주민들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다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오히려 그린란드 주민들 중에 일부라도 우리 그냥 미국으로 가는 게 더 이득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네. 근데 뭐 다수는 아닐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거는 미국이 혹시 무력을 쓸까봐 그게 제일 이게 전쟁터가 될까봐 예. 모두가 우려를 했던 것이고 어제까지도 그 탈출 전략을 막 세우고 있더라고요. 탈출이요? 혹시나 무력이 발동이 되면 어디론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봐서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린란드 내부 입장까지 다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이런 입장을 아마 미국도 당연히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자로 다보스 포럼에서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의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이걸 전부 다 종합했었을 때 지금 국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미국은 지금 그린란드를 어떤 관점에서 쳐다볼 가능성이 많을까요? 참 트럼프의 마음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아마도 뭔가 뒤흔들어서 충격을 크게 주고 네. 얻을 것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사업가의 마인드에서는 이득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제 얘기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광물자원권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도대체 소유권이 뭐야? 뭐 영토를 다 갖겠다는 거야? 가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궁금했던 건데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걸로 봐서 그런데 이제 광물 자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보다 더 큰 권한을 뭐 개발을 하고 탐사를 하고 그리고 광물 자원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지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소득이 있다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 이득을 얻어간 거니까요. 네. 그리고 뭐 해저 케이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네, 뭐 데이터 케이블이 그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사이를 통과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게 해저 광 케이블이 한 세계 데이터의 97% 정도는 거기를 어떻게든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 디지털 케이블에 관련된 것이지 않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린란드에 관심을 최근에 갖고 있던 뭐 중국의 문제일 텐데요. 결국은 중국이 이 지역에 조금 더 진출하기 전에 미국이 뭔가 확실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사실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최근에는 그린란드에 체류하면서 뭔가 비즈니스를 도모하거나 뭐 하고 있는 중국인 숫자가 또 급격하게 늘었다는 네.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견제하기 위한 또 방편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 그린란드 병합 논의 미국의 과거 영토 확장 과정과 비교했었을 때 어떤 공통점, 차별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제 식민지 공식적으로는 두지 않지만 비공식적 식민지를 해서 이미 남미에는 그 이후에 스페인과 전쟁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몬로 닥트린이라고 하는 거, 몬로주의라는 게 확장되어 왔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뭐 파나마도 그랬고 베네수엘라, 뭐 쿠바, 니카라과, 멕시코, 아이티, 도미니칸 리퍼블릭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냉전기 되면서 냉전과 싸우기 위해서 소련과 친한 나라들은 다 정권을 전복시키고 쿠데타를 만들어서 친미 정권으로 교체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20세기 내내 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굉장히 실리적으로 방어의 목적도 있고 미국의 경제를 뭐 지킨다, 뭐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시대에 허락되는 모든 일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최근까지는 좀 신사적으로 남의 주권은 침해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룰처럼 돼 있었는데 네. 사실은 미국이 이미 뭐 1983년에 그레나다 점령했을 때 또는 1979년에 파나마 정권 교체 시켰을 때도 보면 국제사회는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었고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린란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국제사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뭐냐면 예전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국주의 시절에 많은 유럽의 국가들 또 뭐 미국을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이 어디 먼저 발견해서 터 잡으면 자기 땅 이렇게 주장했던 시절이 그랬죠. 있었다가 그러다가 제국주의가 끝날 즈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해외 식민지 두지 말자라는 걸로 국제적인 여론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유럽 스스로 예전처럼 식민지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없어지다 보니 이걸 미국이나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가져갈까 봐 차라리 그러면 독립시키자 이런 기조 속에서 제국주의를 마감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진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단순히 인도적인 차이가 목적이었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네. 그 당시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뭐 윤리적인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국주의 시절은 사실 인권을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인종주의 같은 것으로 백인만이 우월하고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던 시기로부터 확실히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도 인정을 해야 되고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받는 예.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것이 더 크죠.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해서 다 경제적인 이득을 놓아버리진 않기 위해서 네. 뭔가 다른 대책들을 만들었고 그것이 뭐 경제 동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뭐 IBRD라든가 IMF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냉전기에 경제를 운영을 해왔던 네.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미국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은 취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뭐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권이라든가 윤리, 도덕성을 더 힘을 줬던 시기가 또 도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다시 그렇죠. 힘의 원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이제 힘센 놈이 저 정도 점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예전과 같은 시각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되게 무서운데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유추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국가가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참고를 해서 다른 나라들도 저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가장 큰 힘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보기에 우리도 빨리 힘을 가져서 저렇게 하고 싶다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우려가 되는 지금 시점이죠. 그러면 과거에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힘 있는 국가들이 우리 이렇게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 스스로 자각하고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인식이 높아져서 식민지들을 다시 독립시키는데 적극적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갑자기 그런 모멘텀이 어떤 기조에서 생긴 거예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너무 참상을 받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뭐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생산력을 갖고 뭐 이제는 다 잘 살 수 있게 된 줄 알았는데 그 기술과 생산력을 동원해서 서로를 죽이는 데 썼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차 대전 그리고 또 한 번의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이라는 거는 외교적인 해결이 안 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가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거를 지키는 어떤 대표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합의를 해서 조정 기능을 갖추자고 했던 것인데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국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제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추세라서 지금 다시 문제가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두가 피해자였던 그 시절에는 그런 성찰도 하고 그래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외교적인 해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린란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입장에선 만약에 유럽을 쳐다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유럽이 예전 유럽이 아닌 것 같아요. 국력이 나날이 뭐 쇠락하는 국가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인구 구조도 너무 뭐랄까요 부실해지고 있고 또 영민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 중에 적지 않은 수는 차라리 큰 시장인 미국 가서 내가 뭐 하겠다 해서 미국의 털을 잡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늘 많고 그러다 보니 이거 조금만 시계열이 흘러가면 유럽이 더 큰 목소리를 미국에게 못 내겠구나.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의 첫 단추로 우리가 관심 있어. 일단 지금은 광물 개발권만 가져가면서 가장 큰 이득은 내가 취할게 라고 하다가 성큼성큼 그 다음에 뭔가를 더 점유하려거나 뭔가 더 권한을 행사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러네요. 말씀 네. 듣고 보니까. 예, 저 예측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지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뭐 역사를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결례된 부분도 있는데 푸에르토리코나 뭐 쿠바나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비교해서 그린란드의 운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을 좀 전달해 주시면서 그린란드요? 예. 그린란드 이 정도에서 뭐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이제 얻을 거 얻고 위세는 과시를 했고 네. 그리고 다들 겁을 먹었었잖아요. 예. 근데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잘 해결이 되면 또 위신이 선다고 생각을 할 테고 트럼프한테 중요한 건 자기 지지자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예.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문제가 저는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파나마 노리에가 잡아왔을 때도 과연 미국이 남의 나라 지도자를 잡아 체포를 해서 법정에 세울 권한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법원에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면책 특권은 마약 밀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다. 아. 필요 없다. 예, 국제법을 위반하더라도 외국 지도자를 체포할 본질적인 권한이 미국에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 판결은 법이거든요. 네. 판례가 되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당분간 뭐 미국의 깡패짓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이제 힘의 원리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큰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